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광고의 이해와 실행을 강의하게 된 귤커뮤니케이션 이현주입니다. 이번 강의는 인플루언서 광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2022년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으로 운동선수, 교사에 이어 3위가 바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몇 년째 상위권에 머무는 인플루언서는 최근 광고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입니다. 미국의 IT 마케팅 미디어인 인플루언서 마켓 허브는 전 세계 인플루언서 시장이 2016년 17억 달러에서 2023년 211억 달러, 약 27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 역시 미국의 소셜 커머스, 즉 SNS의 인플루언서를 통해 판매되는 시장 규모가 2025년 796억 달러, 약 105조 4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듯 인플루언서는 여러 산업 시장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 인플루언서란 무엇일까요? 인플루언서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즉, 추종자, 팔로워들이 모방하고 싶어하는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스스로 기획, 제작, 출연, 홍보 등 모든 것을 하는 1인 미디어들은 스스로를 디지털 크리에이터, 디지털 창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취향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추종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한마디는 그 추종자들 전체의 의견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들은 자신의 브랜드와 이미지가 맞는 또는 자신들이 타깃으로 하는 대상을 팔로워로 두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긍정적인 경험과 언급을 해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팔로워 수나 조회수에 해당하는 적절한 비용을 제공해 주죠. 이것이 인플루언서 광고입니다. 인플루언서 광고는 네이티브 광고와 유사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이 본인의 채널에 올리는 본인의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메시지나 상품 정보를 담아 소개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역할을 매스미디어가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디지털 미디어는 다변화되고 다양해져서 모든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메시지가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TV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연예인들보다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강점은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인이었다가 개인의 끼와 능력으로 성장한 만큼 친근감을 주고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취향 공동체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와 상생이 맞기만 하다면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맥켄지 컨설팅 그룹의 고객 구매 여정, CDJ와 연관 지어봐야 합니다. CDJ는 기존의 소비자 행동 유형과 달리 선형이 아닌 나선형입니다. 고객들은 브랜드 고려 단계에서부터 이미 마음속에 선택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거나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브랜드죠. 더 이상 구매 접점에 광고가 노출되어 바로 구매 전환을 노리는 방식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브랜드가 아닌 소비자가 브랜드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플루언서입니다. 구매 전환 접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구매 결정을 과거와 같이 브랜드의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인터넷 리뷰나 친구, 가족과 같은 지인의 입소문과 추천에 의존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은 디지털상에서 나와 취향을 같이 하는 지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만족하는 제품은 팔로워 역시 만족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들은 인플루언서들이 유료 광고로 진행하는 콘텐츠라도 솔직한 후기와 경험을 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판매 후에도 다음 선택을 위한 관계가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CRM과 같은 거창한 방법이 없어도 인플루언서들이 꾸준히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긍정적인 경험을 받고 있다고 하면 팔로워들의 충성도 역시 함께 견고해집니다. CDJ로 표현되는 디지털에서의 고객 의사결정 단계에서 인플루언서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영향력을 끼치는 새로운 미디어가 된 것입니다.
어떤 브랜드, 제품을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인플루언서도 달라집니다. 자주 활용되는 인플루언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블로그 인플루언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트위터 X, 트위치, 카페, 네이버 TV, 브런치 작가 등 다양한 채널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채널별 특색에 따라 인플루언서들이 다루는 주제들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의 경우 소비재나 요식업, 정책 등을 다루기에 좋습니다. 아무래도 텍스트로 되어 있어 구독자가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읽어보고 검색을 통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로그의 경우 본문 중간중간 아웃링크를 걸 수 있고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 랜딩 페이지가 별도로 존재하는 캠페인과 구매 전환이 필요한 캠페인에 적합합니다. 틱톡의 경우 엔터테인먼트나 뷰티 같은 제품에 적합합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틱톡에서 챌린지 캠페인을 시도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벌로 진출을 생각한다면 틱톡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틱톡 인플루언서들은 별도로 틱토커라고 부릅니다. 최근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유튜버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그만큼 유튜브 이용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유튜브에서 선호되는 주제는 딱히 없이 대부분의 주제와 소재가 팔로워를 모으지만 유머와 요리, 상식에 관한 채널들은 대체적으로 스터디셀러입니다. 과거 광고는 일대다로 일방적인 설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하면 인플루언서 광고는 소비자와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평가하고 나아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와 관련 주제로 직접 소통하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서는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트렌디한 콘텐츠 제작 능력과 팔로워들, 나아가 잠재 타겟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플루언서를 통해 브랜드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필요시 자사 채널로의 유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타깃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서는 채널 외에도 구독자, 즉 팔로워의 수에 따라 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인플루언서 광고를 진행해 보면 구독자 수에 따라 광고비가 정확히 상승하거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매크로 인플루언서와 성과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텐츠 제공자로서의 인플루언서 역량과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량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팔로워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성과는 구독자 수보다는 브랜드가 해당 인플루언서와 얼마만큼 합이 맞는지, 얼마나 콘텐츠가 매력적으로 잘 뽑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자료처럼 인플루언서는 흔히 나노, 마이크로, 매크로, 메가 인플루언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구독자 100만 명 이상, 유튜브로 치면 골드 버튼 이상인 인플루언서는 소위 셀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본인의 팔로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누구나 아는 유명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최소 구독자 10만 이상의 매크로 인플루언서 이상이어야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 현업에서 진행해 보면 매크로 인플루언서보다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나노 인플루언서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구독자와 인플루언서 간에 친근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구독자 1,000명 전후의 나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정말 친한 지인처럼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비록 확산력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인 인게이지먼트나 전환 가능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섭외 시 구독자들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메가 인플루언서, 즉 셀럽 이상이 되면 확산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존 구독자가 아니어도 확산력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에게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즉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인게이지먼트나 전환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이거는 비용 대비, 팔로워 대비 퍼센티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성과는 높습니다. 이들을 통한 확산력과 파급력이 높고 그에 따른 신뢰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브랜딩 광고나 이슈 확산을 위해 이와 같은 셀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정확한 규칙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루언서와 광고하고자 하는 브랜드 또는 서비스가 궁합이 잘 맞을 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는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채널에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인플루언서 광고 진행 방법입니다. 인플루언서가 소유한 채널과 콘텐츠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유한 구독자들과 평소와 같이 소통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클라이언트 즉 브랜드의 채널에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공공기관은 인플루언서를 통한 브랜딩이나 매출 확보보다는 공공기관 내부의 채널을 키워야 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보유한 채널의 성장을 기대하며 콘텐츠를 제공받아 업로드합니다. 이 방법은 인플루언서의 인지도만을 구매하거나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역할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서의 장점인 구독자와의 소통이 불가능하므로 본인 채널에 반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루언서를 광고 캠페인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을 모델로 한 콘텐츠 제작 후 채널에 디지털 광고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여기 어때? 광고와 같이 브랜드와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 인플루언서들을 모델로 하여 브랜드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그들의 팔로워를 유인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광고 모델이 아닌 홍보대사의 역할만 요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는 몇 년 전 에버랜드의 아마존 익스프레스 알바생 영상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인데요. 이들의 경우 비교적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의 퇴사 또는 이직 또는 초상권 등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 광고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MCN입니다. MCN은 멀티채널 네트워크로 여러 개의 인플루언서들 채널을 묶어서 관리해주는 회사로 간단히 말해서 인플루언서의 전용 소속사이자 대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널 제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는 영업, 홍보, 정산의 역할만 하고 콘텐츠 제작 의뢰가 들어올 경우에 일정과 조건을 조율해 줍니다. 제휴 채널로 소속될 경우 콘텐츠 제작 및 콘텐츠 소유권, 업로드 스케줄 조절 등만 인플루언서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불하게 되므로 개별 진행보다 광고 단가는 비쌉니다. O&O, Owned and Operated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MCN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채널의 기획부터 성장, 채널 소유권과 수익 모두 회사가 권한을 가지는 방식입니다. 인플루언서를 섭외하기에 앞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면 바로 진행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인플루언서들은 해당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지고 있는 만큼 해당 채널의 성장에 저해되는 그런 콘텐츠 브랜드들에 대해서는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섭외에 응하는 경우는 다음 5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채널의 성격에 부합한가? 만일에 먹방 콘텐츠를 하시는 분한테 갑자기 자동차를 홍보해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응하지 않겠죠. 물론 신형 자동차 모양과 사이즈의 케이크를 먹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 정확하게 자동차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유저들한테는 해당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브랜드도 이슈 확산 외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팔로워의 성향이 바뀌는 건 역시 인플루언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절한 비용을 제공했는가? 인플루언서들 연예인들에 비해 아무래도 인기 생명이 짧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변신을 해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연예인들과 달리 인플루언서들은 약간의 변신만으로도 채널의 성장 자체가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셀럽이나 메가 인플루언서 이상이 되면 예상보다 더 많은 광고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기획부터 제작 그리고 출연까지 사후 관리까지 모두 감당을 하기 때문에 작은 제작사 및 미디어를 섭외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루고 싶은 주제나 제품일 경우 인플루언서들은 비용과 성격이 맞지 않더라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 최신형 제품을 가장 빠르게 리뷰를 해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 유니크한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과 내 채널의 성격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섭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보를 얻기 어려운 주제인가?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시중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주제일 경우 브랜드가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다라고 하면 인플루언서들의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인플루언서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관련 정보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정보까지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섭외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재가 재밌다든지 이 광고를 진행했을 때 인플루언서의 팔로워가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거나 하는 방식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형 제품 또는 유니크한 제품 또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맞으면 사실상 비용은 그 이후 내고가 가능합니다. 광고 하나를 보고 갈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두 콘텐츠는 해외 인플루언서의 사례입니다. 제킹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인데요. 이 사람의 경우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스토리를 영상으로 담아 공감을 이끌어내는 영상 인플루언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건 LG전자의 신형 OLED TV 광고인데요. 영상 처음에 LG USA와 함께한 협찬 광고입니다. 라고 표기된 게 보일 것입니다. 물론 국내 인플루언서로 진행하면 이렇게만 표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Hey, can we get 2 popcorns and some candy? Sure. How cool is this? 여기 협찬 광고로 How did the 보이죠? Theater 7? You just go up a few channels. Okay. Oh, Theater 7. 마치 실제와 같은 LG전자 OLED TV 화면의 선명함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표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댓글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효과적인 인플루언서 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인플루언서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다루었다면 지금부터는 실제 인플루언서 광고 집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총 12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프로세스에서 검은색 번호는 광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파란색 번호는 인플루언서가 진행을 하는 것, 노란색 번호는 양쪽이 함께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브랜드에 맞는 인플루언서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컨tent 및 제안을 해야겠죠. 다음 내용과 방법, 일정을 협의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사전에 시나리오를 받으셔야 됩니다. 시나리오를 꼼꼼히 검수한 후 최종 제작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엔 제작하고 업로드를 하게 되겠죠. 인플루언서 광고는 업로드가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을 하고 필요시 2차 활용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정산은 보통 1차 콘텐츠가 업로드된 후 바로 이루어집니다. 2차 활용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면 콘텐츠 제작부터 정산까지 관계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2차 활용은 보통 의뢰자 쪽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업로드까지가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가끔 일반적인 광고를 생각해서 2차 활용까지 끝난 완전한 계약 종료일, 예를 들어 1년 동안 유지 조건 시 1년 후에 정산을 하겠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플루언서 광고는 납품의 개념으로 보고 바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리스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를 생각하신다면 유명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무작정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타겟들이 어떤 채널에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보통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지만 때에 따라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커뮤니티에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다거나 네이버 TV, 네이버 쇼핑, 트위치, 트위치는 철수하게 됐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나 블로그 등을 하시면 되겠죠. 아프리카 TV는 최근에 수비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해당 채널에서 인플루언서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인플루언서 소재가 적합한지, 어떤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하는지, 카테고리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봐야겠죠. 세 번째는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와 잘 맞는 인플루언서가 그 가운데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타깃이 잘 맞아야 합니다. 우리 타깃이 대학생이면 대학생이 공감하는 인플루언서, 30, 40대 여성이면 30, 40대 여성을 팔로워로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톤 앤 매너도 우리 브랜드 이미지와 맞아야 합니다. 고급스러움을 지향하는데 인플루언서의 톤 앤 매너가 그렇지 못하다면 광고 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 경쟁사 진행 여부인데요. 최근 경쟁사와 유사 콘텐츠를 진행한 바가 있다면 잠시 시간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인플루언서가 우리 예산으로 진행 가능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플루언서를 리스트업하고 나면 이 표와 같은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비교해 봅니다. 영상 인플루언서들은 기본적으로 구독자 수, 최근 발행 영상 수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꾸준하게 발행하는 채널일수록 더 노출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조회수도 광고비만큼 기대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일반 광고와 달리 인플루언서 광고는 내용을 모두 보아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광고 태그가 붙어 있는 영상은 평소 발행하는 영상 조회수보다 절반가량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도 보아야 합니다. 당장은 저렴하게 진행 가능하지만 향후 더 높은 급의 인플루언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관계를 맺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텍스트나 이미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 플랫폼의 상위를 자주 점유하는지 봐야 됩니다. 보통 빈익빈 부익부라 플랫폼 상위나 추천에 자주 올라가시는 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키워드를 잘 다루기도 하지만 그만큼 전문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출되기 때문에 플랫폼의 상위를 자주 점유하시는 분을 섭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런 인플루언서들은 어디서 찾을까요? 인플루언서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인플루언서 등록 및 검색 서비스인데요. 인플루언서는 블로그, 포스트, 네이버 TV, 스마트 스토어, 쇼핑 라이브, 유튜브, 인스타그램 총 7개의 채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채널의 경쟁력을 판단해 네이버에서 등록을 허가해 주는데요. 총 20개의 주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개의 주제 분류 외에도 네이버 에디터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선택을 돕고 있습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들은 여기처럼 특이사항을 등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인플루언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잘 맞는 인플루언서 서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널들만 모아놓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인플루언서 등록자의 콘텐츠를 우선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국내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해야 될 때는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영상 인플루언서만 검색하고 싶다면 중국계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녹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녹스를 통해 최근 몇 년간의 성장세, 성향, 예상 조회수 등과 참여율 등을 분석이 가능한데요. 최근 유료로 전환되면서 기능이 좀 많이 제약되었습니다. 이 화면처럼 구독자 수, 성별이라든지 인게이지먼트나 평균 조회수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녹스 인플루언서의 유튜브를 미리 등록을 해놔야 그분들이 등록한 시점부터 분석을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등록되었거나 막 뜨기 시작한 인플루언서들, 소규모 인플루언서 등은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아니면 각 플랫폼에서 키워드를 검색에 자체 리스트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디스커버 탭이나 검색을 통해서 인플루언서를 리스팅합니다.
팔로워나 평균 조회수, 평균 공감수, 댓글 반응과 같은 인게이지먼트는 물론 구독자와의 관계 수준을 발표, 향후 광고 진행이 가능한지 인플루언서들 리스트를 해놓는 것입니다. 해당 시점에만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가 조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단점이고요. 결정적으로 이것을 직접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처음 진행에 수집 기준이 없으실 경우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인플루언서와 같은 경우는 협업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게 바로 MCN입니다. MCN을 통해 해당 주제와 단가에 대한 적합한 인플루언서를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와 톤 앤 매너의 인플루언서를 찾는다라고 말해두면 소속 인플루언서 중 적합한 사람을 제안해 줍니다. 평균적으로 팔로워가 많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이상의 인플루언서들이시고 MCN이 중간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계약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이들은 인플루언서들의 개인 연락처를 알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 사항을 점검해 줄 수 있고요. 또한 캠페인 결과에 대한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MCN 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 컨택보다는 다소 광고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인플루언서 광고를 집행해야 될 때는 인플루언서 전문 대행사에 의뢰합니다. 이곳들은 나노에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급들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플랫폼에 등록된 인플루언서들이 브랜드 중 본인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여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경우부터 브랜드의 의뢰를 받아 인플루언서 목록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광고비는 제품 제공, 기간 등과 같은 미션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이들은 인플루언서 광고보다는 사실상 바이럴 광고나 체험단에 가깝습니다. 다수의 익명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향력과 진실성 검증에 대한 챌린지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텐츠 퀄리티 관리가 어렵고 2차 광고권으로 다시 컨택해야 될 때 연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와 같이 리스트업이 완료되면 그중 광고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인플루언서에게 컨택을 합니다. 컨택 제안 시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브랜드명과 어떤 제품이고 어떤 취지로 진행할 예정이다. 협업 방식은 브랜디드 콘텐츠를 할 것인지 아니면 PP를 요청하는지, 그리고 업로드 희망 일정, 제품 제공 여부, 마지막으로 누가 보내는지, 발신자 이름을 꼭 밝히셔야 됩니다. 의외로 밝히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끔씩 정확하게 본인을 밝히지 않고 뷰티 제품 7월 말에 진행 가능하신가요?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경우 응답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작 단가는 보통 인플루언서들마다 본인들의 단가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하는 것보다 해당 내용으로 진행 시 광고비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역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 본인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시간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빠른 진행을 하시려면 첫 컨택 시 가능한 한 오픈 가능한 협의 항목을 모두 제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컨택 후 우리랑 광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윤곽이 잡히면 이제 협의에 들어가야겠죠. 이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쓰고 코멘트를 해야 되는지, 댓글 및 콘텐츠 소개란도 활용이 가능한지, 링크를 삽입할 수 있는지, 블로그의 경우에는 최대 몇 개까지 링크를 넣어주실 수 있는지, 제작 및 등록 일정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로고나 제품 전용 폰트 등 전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등이 있습니다. 등록한 콘텐츠를 나중에 2차 광고로 활용 가능한지, 제작 단가 내고 가능한지도 모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수적인 코멘트, 땡땡 스토어만의 노하우로 잡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내 상품 소개란에 해당 영상을 삽입할 수 있는지 등등, 이것도 다 저작권이기 때문에 무작정 등록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의가 되면 해당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갑, 을, 병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가 들어가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이런 것이겠죠. 인플루언서는 제작을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콘텐츠는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지, 어떤 키워드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지 등등 명확히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광고주 역시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지, 만약 광고를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광고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인플루언서에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등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만약 대행사가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대행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보통은 대행사를 통해서 인플루언서에게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다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도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에는 제작 완료 일정이라든지 콘텐츠 유지 기간 등을 다 포함한 계약 기간을 지정해야 됩니다. 보통 계약 기간은 2023년 12월 초까지다 라고 하는데, 콘텐츠 등록이 11월 말까지라고 하면 유지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12월 초에 콘텐츠 삭제도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유지 기간까지 고려하셔서 반드시 계약 기간을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저작물을 활용할 예정이라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 지급 및 방법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반영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작물 권리 기속 등 일반적으로 제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인플루언서가 가져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곳과 지적재산권 권리를 공동으로 갖는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두어 사후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일부 인플루언서 콘텐츠에서 일반인의 얼굴이 나왔을 때 인플루언서보다는 해당 브랜드에게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에 관한 내용도 넣으셔야겠죠. 계약이 완료가 되면 시나리오를 제작해야 들어가야 됩니다. 시나리오 제작 없이 계약했으니까 바로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나리오 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브랜드에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혹시 언급하면 안 되는 부정적 이슈를 다루는 것은 아닌지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제작 후에 수정 편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보여드리는 양식들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인플루언서마다 선호하는 양식이 다릅니다. 특히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걸 선호하시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세한 시나리오가 오히려 재미를 떨어뜨립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이다 라고 A4 용지 한 바닥 이내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삽입되어야 될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떤 단계에서 언급하고 촬영해 달라고 미리 이 과정에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시나리오 검수가 끝나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들어갑니다.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까지는 인플루언서에게 공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광고를 의뢰한 쪽에서는 검수만 꼼꼼히 해주면 됩니다. 이때 개입이 잦으면 광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나면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므로 검수를 꼼꼼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콘텐츠가 올라가고 나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개를 동시에 집행했다라고 하시면 우리 목표한 수량이 모두 발행이 되었는지, 조회수라든지 댓글 수 같은 것들이 목표만큼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타적으로 KPI로 잡았던 검색 키워드라든지 브랜드 검색량, 링크가 있다라고 하면 해당 링크를 클릭했는지 등등 우리 목표 대비 달성률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콘텐츠는 발행 후부터 그 생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반 달성률이 부족하면 광고 집행으로 붐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예를 보면 A 채널에서 조회수가 200% 초과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댓글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부정 비율이 높았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전체와 달리 그 부분들은 별도 모니터링 하셔서 향후에 저희가 인플루언서를 재섭외하거나 타 광고 집행 시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나 이미지 인플루언서도 역시 성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역시 상위 점유라든지 저희가 KPI로는 잡지 않았지만 댓글이나 긍정 비율이 높았을 경우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통해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광고 전략입니다. 인플루언서 광고를 통해서 퍼포먼스 관리까지 하려고 하면 랜딩 URL에 이렇게 UTM 코드를 붙여 추적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 경우에는 인플루언서와 사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인플루언서에 따라서 UTM 코드를 통해서 본인의 팔로워가 랜딩 페이지로 이동한 후에 성과가 측정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가 임의로 UTM 코드를 삭제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전달할 때는 어떤 내용의 코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바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2차 저작물 활용이 이후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인플루언서 광고 같은 경우는 메인 저작물이 등록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광고비는 콘텐츠 및 업로드 비용입니다. 별도의 유료 광고를 이용을 한다면 광고를 인플루언서가 집행하는지 아니면 대행사가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지 또는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콘텐츠 제작 장소 및 장비를 한다든지 브랜드 요청에 의해서 장소 및 장비 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 등 재료비에 관한 것들을 사전에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인플루언서에 따라서 판매 수익금을 배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성과 인센티브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조회수와 같은 지표 KPI를 월등 높게 달성했을 때도 성과 인센티브 계약 조건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해 주시면 되고요. 2차 저작물 활용비도 이때까지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광고 콘텐츠는 2차 저작물로 활용하여 최대한 효과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 상품 소개에 인플루언서의 콘텐츠가 리뷰 및 소개 역할로 올라간다든지 이 경우에도 반드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용하겠다 협의를 해두어야 됩니다. 외부 링크를 거는 것이니까 그냥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역시 2차 저작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연결 해지를 하시거나 연장 계약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KT의 사례처럼 블로그에 올린 이미지나 표현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카드 뉴스나 같은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반드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정관장TV에 펭수 광고 촬영 스케치를 광고와 별도로 올렸는데요. 이 자체도 2차 저작물입니다.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셔야 되고 계약을 하여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라이브 진행 같은 경우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동시에 어떤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라이브 방송과 함께 바로 구매로 연결되는 SNS 커머스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 경우에도 미리 판매 인센티브라든지 이걸 다시 활용해서 다시 광고를 돌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례도 여기 링크 보이시죠? 이 부분들 모두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광고입니다. 인플루언서를 여러 진행할 때는 이렇게 인플루언서 미디어 믹스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하시고 그분들의 광고비, 예상 노출, 아젠다, URL과 같은 것들을 한 판에 관리하시는 겁니다. 전체 예상 성과를 보면 K별 KPI와 전체 KPI를 함께 관리합니다. 이 표는 제가 임의로 비용을 넣은 거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을 실제 활용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0년 9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놓은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입니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데이터 센터에서도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들을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 직접 다운로드 받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적 이해 관계를 표시하자는 게 취지인데요. 인플루언서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친근감입니다. 인플루언서가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마치 본인이 직접 사서 써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팔로워들은 그것이 진실한 리뷰라고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표시 광고 지침을 내놨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광고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인식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두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침이 정착된 최근에도 꾸준하게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얘기가 올라오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특히 인플루언서 개인뿐만 아니라 브랜드에게도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공표되는 등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광고임을 밝히길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 내용은 현금, 상품권, 할인권, 적립금 등 어쨌든 인플루언서에게 무엇이라도 제공한 게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정확하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시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2020년 9월 1일 이전, 즉 시행 이전에 올라온 것들도 모두 다 포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한동안 그 전에 올렸던 상품에 대한 뒷광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정리가 되었으므로 현재부터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한국인 대상 광고가 아님에도 광고가 아니라 스폰서드라든지 애드 이런 식으로 영어로만 표기해 놓은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제가 앞서서 LG전자의 해외 인플루언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경우는 해외 인플루언서로 LG전자 미국 법인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행한 광고이므로 해외의 기준에 따른 것이고 국내의 광고는 설령 외국인이 광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별도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블로그 같은 경우 제목, 본문 상단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어렵다면 하단에 눈에 잘 띄도록 광고와 지원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셔야 됩니다. 인스타그램도 사진 속에 명확하게 광고임을 밝히거나 본문 처음에 바로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플랫폼 구조상 본문의 처음이 아니면 더보기에 가려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나 본문에 밝히는 것은 물론 영상 시작과 중간, 마지막에 반드시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히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현재 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진행할 때는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은 2021년 외교부가 피식대학이라는 유머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P4G 서울 정상회의 광고를 진행한 건입니다. 다음은 김갑생 할머니김 미래전략실 이호찬 본부장입니다. Next presenter will be Mr. Eo Chan, the VP of 김갑생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김갑생 할머니 김 미래전략실 2호 활용한 업사이클링을 선보이겠습니다. 김 케이스의 금색 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김갑생 김딱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딱지에서 에코 롤러코스터까지 그리고 롤러코스터에서 타임머신까지 바로 이곳에 양념으로 얼룩진 흰쌀밥을 감싸줄 수 있는 건 김 한 장뿐이다. 그래서 우리 김갑생 할머니 김은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지구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창 본부장이었습니다. 김갑생 할머니 김이라는 가상의 기업가 재벌 3세라는 설정의 이호창 본부장을 잘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 광고는 피식대학이라는 채널에 등록되어 실제로 유료 광고까지 집행했습니다. ESG라고 하는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을 이호창 본부장이라는 세계관에 잘 녹여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평입니다.
재미와 정보 전달, 확산이라고 하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입니다. 인플루언서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타깃들이 선호하는 인플루언서를 찾아 그들의 방식으로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인플루언서는 광고 소재나 확산의 수단을 넘어서 브랜드와의 협업 모델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광고 매체가 아닌 마케팅 파트너로 다뤄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콜라보 제품을 출시한다거나 공동 캠페인 진행 또는 새로운 브랜드를 같이 만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인플루언서 광고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인 활용으로서의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귤커뮤니케이션 이현주였습니다.